예, 여러분, 이제 1차 시 끝나고 이제 2차 시를 시작할 건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우리가 지금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들으시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EBS 온라인 클래스에 여러분들 외에도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께서 학생들이 동시에 로그인을 하시고 동시에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바람에 사실 시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힘드신 경우라면 온라인 클래스에 최소한 여러분들 출석에 대한 내용은 도리는 지켜주시되 만약에 동영상 감상이 많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아까 같이 기본적인 절차는 지켜주시고 동영상 감상을 또는 동영상 시청을 이 유튜브 온라인 링크를 제가 여기다 걸어놨어요. 여기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다가 제가 업로드를 시키고 그 주소를 EBS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링크를 거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EBS에서 보시는 게 영 힘드시면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저의 채널에 방문하셔서 공개로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고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영상 보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유튜브로 보세요. 예. 유튜브로 보시고 와이파이 있는 데 가셔서 예, 유튜브로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차시별 과제를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제가 수업 중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제물에 대해서 꼭 인식하시고 해결을 이 우리 온라인 클래스에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올려달라라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그러면 당연하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사회 문제가 뭐였다라고 얘기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 그 자체 또는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집단이나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문제들, 그러니까 음주운전, 증오범죄, 아동학대, 실업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러한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에 따라서 또는 어떤 지역에 따라서 이것을 사회 문제로 규정할지 규정하지 않을지는 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자면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 또는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집단이나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태이지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을 사회 문제라고 그런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사회 문제는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 수치나 또는 공통적인 현상을 동반하고 있는 객관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 시대나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사회 문제로 볼지 안 볼지 그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는 상대성. 세 번째,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역사성을 가진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복습을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에 과제물을 해결하셨다면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세 가지 중에 우리 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내용이 많다면 많은 내용이고요. 적으면 적은 내용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언제 들었느냐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사회문화 시간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일 걸로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문화를 듣지 않았다 또는 사회문화를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리는 시간으로 가지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책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입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PDF 파일은요, 우리가 약사고등학교 그 학년별 그 게시판에, 그것도 이제 우리 과목 게시판이 있죠? 사회과제 예. 그 사회 과제 탐구가 아니라 사회 과제 연구죠. 그죠? 예. 우리 사회 과제 연구 교과목 게시판, 그것도 1차 시에 요 PDF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걸 참조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통해서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스캔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PDF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 없으신 분들은 이 PDF를 같이 보셔도 무방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이해도 역시 달라집니다. 관점이란 특정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이나 태도 또는 특정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 지금 여기 관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점이란 특정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 방법 이런 거나 또는 태도 또는 특정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자, 이걸 관점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학자들은 오랫동안 비슷한 문제들을 다루어왔으나 각 문제의 원인, 결과, 대처 방안 등에 있어서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자,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기능론과 갈등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 요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에 두 이론은 기능론과 갈등론이죠, 지금. 기능론과 갈등론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며,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미시적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시라는 게 무엇이고 미시라는 게 무엇이냐? 자, 거시, 크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숲을 바라보는 관점, 숲을 보는 관점인 거예요.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무의 전반적인 또는 숲 전반적인 내용을 본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숲이라는 말 대신, 자, 지금 우리 책에는 숲이라고 나와 있지만, 자, 이 숲이라는 말 대신에 그다음에 나무라는 말 대신에, 자, 숲은 사회라는 말로 바꾸시고요. 나무라는 말 대신에 인간, 말이 좀 이상하죠? 예, 죄송합니다.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사람. 그러니까 숲을 사회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보시고요. 나무를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기능론과 갈등론은 사회를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관점이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람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관점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가 어느 정도 지금 나왔죠.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관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넓죠. 그렇죠? 경제, 그 다음에 사회 그 자체,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도 맞죠? 전반적인 사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무슨 시각? 거시적 시각, 거시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문제들 또는 그런 상징에 관련된 현상들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해서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미시적,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가깝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접해서 보는 거. 그러니까 미시적 시각, 미시적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됐죠? 예,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능론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사회문화 시간에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다시 한번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고요. 그게 아니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 여담을 하나 하자면, 기능론과 갈등론은 저는 언제 배웠냐면, 대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되고자 하면은 사실 우리 여러 가지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교육사회학이라는 것을 들어야 돼요. 교육사회학에서 기능주의 교육, 그 다음에 갈등주의 교육, 이제 이런 것들 하면서 제가 기능론과 갈등론을 배웠는데, 그 정도로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해서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한 내용은 대학교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대학교 때 가셔서는,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때, 이해를 하셨으면, 그때라도 이해를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제가 열람이 너무 많았죠?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후에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다. 예, 시작할게요. 자, 기능론은 사회를 서로 연관된 부분의 체계로 본다. 가장 흔한 표현으로, 자, 이거 밑줄 쳐줍시다. 사회를 뭐라고 한다? 살아있는 생물 유기체에 비유한다. 자, 우리 생물 유기체래요. 생물 유기체. 자, 우리가 생물 유기체라고 한다면 뭐예요? 살아있는 생물, 그리고 유기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제이션 아무튼 뭔가 조직되어 있는 그런 거라는 거지. 그 조직이 되어서 서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런 형태다라는 거죠. 그죠? 생물 유기체라는 것은.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한 사람이라고 넣어볼게요. 사람, 인간.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졸라맨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졸라맨. 자, 이 졸라맨이 있으면, 자, 사람은 생물 유기체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죠? 손, 발,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상반신, 하반신, 그게 아니라 오장육부 있죠? 그쵸? 그냥 쓸게요, 이렇게. 예. 오장육부. 그죠? 우리는 오장육부나 또는 사지, 그 다음에 우리 이 머리에 뭐가 달려있죠? 뇌가 있죠? 그죠? 우리 두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얼굴에 또 여러 가지 눈, 코, 입 등등, 그죠? 얼굴이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몸을 구성하면서 각자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을 했을 때 사람이 어때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겠죠. 그죠? 그런데 간혹 눈이 불편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사지가 멀쩡하고 오장육부가 멀쩡하고 뇌가 멀쩡한데 눈이 불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걸어다니는데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글을 읽는데도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시야가 없기 때문에 손의 감각과 그 다음에 손에다가 뭘 지어주죠? 이런 지팡이 같은 것을 지어주거나, 또는 이 지팡이가 아니라 이 줄에다가 뭐예요? 이렇게 제가 사실 설민석 선생님처럼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자, 이렇게 예, 이렇게. 예. 개를 한 마리 그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반려견을 통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동이 부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기능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물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구석구석 모든 부분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방금 제가 사람의 비유를 했죠.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오장육부를 비롯해서 각 신체 기관들이 있어요. 그쵸? 이 신체 기관들이 각자가 가지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마찬가지로 사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회에도 뇌가 해야 할 역할, 얼굴이 해야 할 역할, 오장육부가 해야 할 역할, 그 다음에 사지가 해야 할 역할, 이런 거 등등등등이 있는 것처럼 사회가 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또는 각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론은 사회는 비교적 안정적인 체제로 보는데,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는 거죠. 왜냐? 우리 사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가정하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가 안정적인 체계인데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모든 부분은 각각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회 안정 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마다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들이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사회 역시 뭐냐면 각 사회의 부분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처럼 기능론은 개인들이 아니라 뭐예요? 사회 전반적으로 초점을 두기 때문에 거시적 접근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지금 굉장히 천천히 자세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걸로 시험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자, 사회의 모든 부분은 각각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어요? 아까 목적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사회 구조의 한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 아까 이것을 제가 사람의 몸으로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어요? 아까 눈이 멀면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다고 우리가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눈에 해당하는 사회의 부분이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 사회 문제가 벌어진다. 또는 뭐 사회가 마비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랬을 때 다른 부분이 개입을 한대요. 그러니까 눈이 불편한 친구들은 무엇이 발달되겠어요? 촉각이나 또는 그런 듣기 이런 것들이 더 발달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다른 신체 기관들이 더 발달을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뭐합니까? 도와주죠. 마찬가지예요. 기능론 역시 하나의 사회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 다른 사회 부분들이 그 불편한 또는 마비된 또는 변화된 사회 그 부분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개입을 해서 비슷하게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다른 부분이 개입을 해서 균형을 맞춘다라고 믿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아까 사람에게 자꾸 비유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같이 손이나 뭐 촉각이나 또는 뭐 신경이나 또는 듣는 거라든지 냄새 맡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사회의 다른 부분들이 그 부족한 사회 부분 또는 변화된 사회 부분 또는 마비된 사회 부분을 보조하고 또는 그 상황을 적응해 나가면서 균형을 다시 이루어서 원래대로 사회 안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론자들은 사회를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다? 가족과 교육과 경제 등 사회 제도가 어떻게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야, 너네가 가족과 교육과 경제가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는지를 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사회는 가족과 교육과 경제가 각각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완전 분단해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가족과 교육과 경제가 서로 연관이 되어서 자신들의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이 교육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과 경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교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경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과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등등등 그런 사회제도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어서 작용하고 있는지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상호 뭐에 있기 때문에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죠? 네,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제도는 긴밀하게 영향을 미친다. 됐죠? 이해하셨습니까? 사회의 모든 부분은 인체의 여러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제도들이나 모든 그런 사회의 부분들은 긴밀하게 서로 영향을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누구한테도 영향을 미칩니까? 가족과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가 맞벌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예시를 하나 더 볼게요. 맞벌이. 자, 맞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교육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가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고,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요, 요즘에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는 대체로 거의 다 맞벌이를 하실 거예요. 그쵸? 맞벌이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에 맞벌이를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맞벌이 하시는 그 가족들이 더 많으실 거란 말이죠. 자, 이거는 제가 예시를 두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자, 맞벌이를 했다. 자, 가정에서는 자녀가 혼자 있게 되었다. 자, 맞벌이를 함으로써 가계 소득이 증가하게 되었다. 자, 맞벌이를 통해서 교육에서는 사교육이 증가하였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만 있는 게 아니죠. 문제도 있을 수도 있죠. 꼭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예. 제가 그냥 예시를 드는 거예요. 비행 청소년이 늘었다라고 얘기할게요. 예. 사교육이 늘었지만, 비행 청소년이 늘고, 담배를 사고, 이렇게 삐딱선 타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맞벌이라는 것이 가정과 교육과 경제에, 서로, 독립적으로, 서로 연관 없이, 이런 사회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비행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담배를 불법적으로 소지를 해서,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그러니까 불쾌감을 주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것들을 지키며 살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이제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런 사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비행 청소년. 자, 이 비행 청소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자, 첫 번째, 맞벌이를 통해서 자녀가 혼자 있으니까, 그런 혼자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해볼까? 이렇게 이차차 놀다가, 담배에 손을 대게 되었다, 술에 손을 대게 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시를만 더 볼게요. 예시만.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꼭 그렇다라고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좀 도움을 주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계소득이 느는 거는 좋아. 그런데, 자녀가 혼자 놔두게 되었네?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어떻게 되었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자녀가 혼자네. 그러니까 누구랑? 친구랑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다. 왜? 그 친구 역시 뭐니까? 맞벌이니까. 그래서 맞벌이 자녀들끼리 만났는데, 이 맞벌이를 하는 이 자녀 한 명이 뭐예요? 갑자기, 아빠 담배를 슬쩍 해가지고 그 담배를 같이 피웠다. 그래서 술을 같이 먹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행 청소년으로 몰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는 거죠. 그쵸? 어쨌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정 얘기도 했고, 교육 얘기도 했고, 경제 얘기도 했잖아요. 그쵸? 즉, 이러한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가정, 교육, 경제적인 측면에서 각각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시를 들었던 거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요런 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이구나라는 것을 참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이번에는 조금 방식을 바꿔서, 미리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 관점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능론, 갈등론 중에서 우리 먼저 기능론을 먼저 했단 말이지. 자, 기능론은 무슨 접근? 거시적 접근. 거시적 접근이라는 것은 무엇에 관심이 있다?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려고 한다. 기억하세요. 기능론은 거시적 접근 방식이고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초점을 둔다. 자, 그래서 기능론 첫 번째, 사회를 무엇에 비유했다? 생물 유기체에 비유를 했다. 그러니까 조직이 되어 있다. 생물인데 이렇게 팔다리 있는 것처럼 조직이 있는 하나의 유기체에 비유를 해서 사회를 비교적 안정적인 체제로 보았다. 사회라는 것이 이 유기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런 체제다. 그런 것 같은 것으로 비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모든 부분은 신체의 모든 부분인 것과 같이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목적은 사회 안정 유지에 공헌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회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다른 부분이 개입을 해서 균형을 이룬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손이 불편하거나 어디가 불편하게 됐을 때 다른 부분들의 감각이 더 활성화가 되면서 그 없는 부분을 메꿔나가고 극복하려고 하는 것 같이, 인체가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사회 구조 역시 한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 때 다른 부분이 개입을 해서 균형을 맞춘다 라고 하는 것이 기능론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다른 부분이 이 변화된 부분에 개입을 해서 균형을 맞추느냐? 왜? 사회 안정 유지에 공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사회 안정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디에 관심을 둔다? 사회제도가 어떻게 상호 연관되는지. 그래서 사회의 가족, 교육, 경제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러한 사회의 여러 가지 그런 모든 부분에 서로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제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긴밀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경제 하나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교육에도 같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와 관련된 학자 한 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교과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간혹,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 만약에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미리 죄송하다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예시를 제가 찾도록, 더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 과제물 하실 때, 따로 이렇게 코멘트를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더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읽기 자료인데요. 에밀 뒤르겜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기능론의 대표학자인데, 자,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로 기능주의 사회학의 선구자이다. 자, 뒤르겜은 전통적인 사회적, 종교적 연대가 붕괴되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이라고 하는 것은 에밀 뒤르겜이 있었던 그 시기보다 한참 전이니까 아무래도 좀 봉건적인 사회 또는 그러니까 전근대적인 그런 사상 또는 종교적 연대,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중세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것들이 붕괴되고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는 근대 사회가 어떻게 통합과 응집성을 유지하게 되는지 관심을 가졌다. 예전에는요, 가톨릭이라든지 또는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정교, 그 다음에 우리 어디라고 해야죠? 중동이죠. 중동에는 이슬람교. 그래서 이런 하나의 종교적 연대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세 시대가 무너지고 이제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런 종교적인 연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형태의 그런 이제 근대 시민사회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어떤 방식으로 서로 연관을 맺으면서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뒤르겜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근대 사회를 연구하기 위해 뒤르겜은 사회 현상의 이해를 위한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각 부분의 합 이상의 존재가 바로 사회다. 사회적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사실이란 각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초월하는 객관적인 실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읽었을 때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로는 요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근대적 사회를 연구하기 위해 사회 현상의 이해를 위한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자, 근대 사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어떤 사회로 굴러갈까? 어떤 식으로 굴러가길래 이런 근대 사회라는 것이 만들어졌는지 알기 위해서 무엇을 파악하려고 하느냐? 각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사회를 조사하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라는 것은 각 부분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생겨나는 합 이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유기체가 원활하게 작동하듯이 사회라는 것은 역시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적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사회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초월하는 객관적인 실체이다.
뭐 아무튼 사회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보다 더 상위의 그런 존재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너무 우리가 목숨 걸고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에밀 뒤르겜이라는 사람은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갈등론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갈등론. 자, 갈등론은 기능론과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사회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하고자 해요. 자, 갈등론 보겠습니다. 갈등론. 자, 갈등이라는 말은 좀 긍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일까요? 예.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갈등, 뭐, 컨플렉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컨플릭트라고 그러죠? 예. 컨플릭트라고 얘기하는데, 사회가 한정된 자원, 자,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있고, 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본다. 자, 사회라는 것을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지 않아요. 자, 볼게요. 자, 우리 사회에는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인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자원들이라든지 뭐 등등등 뭐 자원에는 토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천연 자원들도 있고 하죠. 그죠? 자, 보세요. 인력이라는 것은 또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무한합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yes 합니까? no 합니까? no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무한하지가 않고 어때요? 유한하죠. 그죠? 유한하다. 모든 것을 유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을 차지하고자 하면 사람들끼리 뭐예요? 싸움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것이 뭐예요? 무슨 싸움? 자, 우리의 사회라는 것은요, 결국 밥그릇 싸움의 확대판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요즘 여러분들 제일 되고 싶어 하시는 게 뭡니까? 돈 많은 백수, 또 유튜버, 또 공무원이죠. 그죠? 대기업 가고 싶은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요런 것들은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또는 그 랭커 같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결국 꺾어야죠. 꺾고 내가 올라가야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야. 즉 무슨 말이에요? 이 여기서 말하는 밥그릇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뭡니까? 이 유한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밥그릇 싸움으로 대표되는 갈등이란 것을 거쳐야 되고 그 갈등을 통해서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는 입장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갈등론이라고 그럽니다. 됐어요? 돈과 권력과 명예 등과 같은 사회에 한정된 자원을 보다 많이 뭐 하려고 하는, 많이 차지하고자 하는 지배 세력과 이 지배 세력에게 패배해서 또는 이 지배 세력에게 밀려서 피지배 세력이 되는 사람들 간의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무엇이 발생한다? 갈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갈등론의 기본적인 전제예요. 기본적인 이론. 이처럼 갈등론은 권력과 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정되어 있죠. 그죠? 한정된 자원을 위해서 뭐하는? 갈등하는 집단들의 상호작용을 다루기 때문에 미시적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거시적인 접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회 집단이라고 하는 또는 그 외 사회 부분적으로 전반적으로 봐서 어떠한 무엇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지 어떠한 갈등 형태가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갈등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예컨대 갈등론은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갈등이, 자 보세요, 왜 거시적이냐? 교육과 보건과 주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지배계급으로 대표되는 부유층과 피지배층으로 분류되는 빈곤층 간의 자리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싸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부유층과 빈곤층의 갈등으로 일어나는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뭐 교육, 등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부분에 있어서의 무엇을 탐구하는 거예요? 각각의 영향,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유층과 빈곤층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교육 등등등 여러 사회 분야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 거시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갈등론자들은요,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면 지배계급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 밥그릇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밥그릇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이 갈등론자들 입장에서는 부유층으로 대표되는 지배 세력은 밥그릇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야. 그럼 피지배층들은 뭐예요? 밥그릇 싸움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야. 그런데 피지배층들은 끊임없이 그 밥그릇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지배층과 자꾸 갈등을 버려가면서 내가 차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배계급은 뭐예요?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자꾸 뭔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지배계급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이거 갖춰야 돼, 이거 갖춰야 돼, 이런 것들을 자꾸 둔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배계급은 자신의 그 위치에서 계속 그 현상을 유지해야 내가 생활이 계속 윤택하게 지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지배 세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배 세력은 무엇을 만든다고? 그들만의 규칙과 기준을 만든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갈등론은 계급, 인종, 종교, 성, 연령 등 사회 문제로서의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에 관심을 둔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하자면 갈등론이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항상 갈등이 발생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지배와 피지배층 간의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통해서 무엇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육, 보건, 주거, 정치, 경제 등등등 여러 사회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예, 이 갈등론자들은 이러한 지배 세력이 피지배 세력들에게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과 기준을 만들고 있고, 그러한 규칙과 기준은 계급, 인종, 종교, 성, 연령 등등등 사회 문제로서 그러한 이제 요인들로 발생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이론이 바로 갈등론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칼 마르크스예요. 자, 여러분, 칼 마르크스가 누굽니까? 칼 마르크스 또는 우리가 마르크스라고도 하고 마르크스라고도 그러는데, 자, 칼 마르크스는 대표적인 철학자죠. 예. 무슨 철학이에요? 또는 무슨 정치 이론을 내세우죠? 공산주의를 내세우잖아. 자, 이 공산주의는 무엇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자본주의가 일어났는데, 자, 자본주의로 우리 사회가 진보를 했는데, 이제 변화를 했는데, 이 자본주의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겨나요? 자본을 많이 가지는 자본가, 그러니까 부르주아라고 하죠. 부르주아로 대표되는 그 새로운 이제 자본가 계급과, 그 다음에 이 부르주아 밑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뭐라고 하죠?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라고 그러지.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 간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 아하, 이들이 지금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특히 이 억압받고 있는 노동자, 그러니까 헐값에 자신의 노동력이 팔리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좀 해결해 보고자 제시한 철학이 뭐냐면 공산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경제 이론, 공산주의, 경제 이론이라든지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쨌건 이런 칼 마르크스로 대표되는 이러한 갈등론자들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사회를 바라본다. 됐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 PPT로 정리하면서 칼 마르크스까지 같이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항상 갈등이 발생하는 곳이다. 자, 그래서 이들이 바라보는 사회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이런 사회는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 가령 아까 같이 돈, 명예, 그 다음에 권력으로 대표되는 이런 자원들을 많이 차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많이 차지한 사람들은 지배계층, 그렇지 못한 사람은 피지배계층이 되어서 이 둘이가 끝없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갈등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과 부의 획득을 위해 갈등하는 집단들 간에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이 상호작용 중에 무엇에 상호작용을 두느냐, 이들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교육과 보건과 주거 등등등 여러 사회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결국 이 갈등론은 무엇이다? 거시적 관점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죠?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면 지배 세력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만든다? 규칙과 기준을 만드는데, 자, 이것은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개천에서 용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즘 말로 뭐라고 해요? 흙수저라고 그러지? 자, 그래서 이렇게 용이 된다라는 것은 흙수저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금수저가 된다라는 거지? 자, 예전엔 이게 가능했어.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 사법시험이었단 말이야. 사법고시. 그 다음에 행정고시도 넣어드릴게요. 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수능. 자, 수능,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 다음에 수능 이전에 있었던 학력평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뭐가 될 수 있었느냐? 고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옛날 우리 한국이었어요. 그쵸?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이었는데,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교육을 받아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자신이 막 코피를 흘려가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왜 어른들이 막 있잖아, 라떼는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예, 라떼 드립 치면서 그러시잖아.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막 바늘에 다리에 막 바늘을 찔러가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아무튼, 그런 어른들 시절에는요, 그런 이제 정말 저한테도 이제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 이런 학력평가 수능 또는 사법고시, 행정고시가, 반드시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서만 나타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해하셨어요? 이때에는 덜 갈등이었단 말이야.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갈등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부유층들이 한번 부유층으로 올라갔던 사람이나 줄곧 부유층에 있었던 사람들, 또는 그러니까 줄곧 그 한정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면, 자, 이제 예전에 이제 회사에 지원을 할 때는 대학교만 나와도 입사가 됐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서울대, 있잖아. 이게 흔히 이제 우리 스카이라고 얘기하는 이 스카이 나오는 애들만 입사를 무조건 해주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바뀌었죠. 요즘에 스펙으로 바뀌었죠. 그죠? 스펙으로 바뀌었고, 스펙도 요즘에는 안 되니까 요즘에 뭐도 해요? 유학으로 하죠. 그쵸? 이제 그러다가 이제 유학도 이제 사람들이 막 돈을 막 써서 갔다 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걸로 안 되니까 따로 시험까지도 보잖아요. 삼성 무슨 그 적성 능력평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장벽들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해왔던 사람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하나씩
기준을 두고 규칙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그 P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준을 만족시켜야 올라간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갈등론자들이 보는 지배 세력이 만드는 규칙과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사회학에서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이 갈등론을 정리하자면 사회 문제로서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요인,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이라든지 또는 뭐 종교라든지 인종, 성, 연령 이런 것들이 전부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요인들로서 어떻게 우리 그 지배층과 그러니까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을 갈등을 붙이는지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둔다라는 것이 바로 갈등론이 되겠습니다. 자, 칼 마르크스까지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번 차시는 미리 말씀드린데 이번 차시는 과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2차시 과제물은 없는데 3차시 과제물은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돼요. 자, 시작할게요. 자, 칼 마르크스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이자 사회주의 혁명가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는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지배계급, 부르주아라고 아까 얘기했죠. 자본가 계급. 그 다음에 임금을 위해 노동을 파는 노동계급, 그러니까 노동자. 프로레타리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프로레타리아를 간의 계급 투쟁을 통해 발전한다고 보았다. 인간 사회는 다시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위계급이란 말은 안 했지. 지배계급이지. 그지? 부르주아로 대표되는 이 자본가, 지배계급과 그 돈을, 그러니까 그 자본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 그러니까 자신의 힘, 그런 자신의 시간, 이런 것들을 이 자본가에게 파는 노동자 계급 간의 계급 투쟁을 통해 발전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배계급과 여기 있는 피지배계급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의 물질적 조건이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며, 무슨 조건? 물질적 조건. 왜 물질적 조건이 인간의 의식을 결정해요? 이것들이 무한에서 유한해서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적, 정치적 조건은 경제적 토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뭐합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칼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갈등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2차 시는 여기까지 제가 수업을 하고요. 3차 시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상징적 이제 작용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번 차시에 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우리가 훑고 넘어가면서 마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예, 그렇게 우리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3차 시 수업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과제물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